쏟아지는 저 별빛 위로 수놓았던 너의 그 꿈들 라라라 라라라 라라. 안녕하세요, 뒷방사연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 빰빰빰빰빰빰빰 빠바밤 빠바밤. 자, 이 괴상한 음악이 뭐죠? 히사이시조의 키즈 리턴이라는 제목의 네, 노래입니다. 저희가 오늘 녹음하게 될 영화 키즈 리턴의 동명의 이름을 딴 음악 작품 히사이시조의 키즈 리턴이라는 음악을 저희 온정과 후배의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패씨가 제가 볼 때 상당히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차갑게 안경을 쓰면서 차갑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얘기. 어쨌거나 저희는 뒷방 상영관이고요. 저는 후배. 저는 온정. 저는 베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텐션을 한번 높여보려고 이렇게 음악을 따라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요즘 비도 오고 하니까 저희끼리 분위기를 한번 쇄신해보고자 이렇게 오프닝을 새롭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누구 먼저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근황이라기보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비가 어제라고 한다면 저희 7월 1일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밤까지 계속되는 비가 왔는데 용산구 풋살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풋살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쉬지 않고 뛰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에 공을 찬다는 건 진짜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는데 일을 끝나고 축구를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부담도 됐긴 했는데 한번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같이 축구를 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 형님들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공만 바라보고 뛰고 사람들 맞고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뭔가 빗물 때문에 너무 추울 것 같은데도 몸에 열이 나서 너무 더운 거예요. 계속 뛰니까. 그쵸. 달라붙는 이 옷에 그것도 확 다 집어 던지고 싶었고 다 각자 사람들이 비 맞으면서도 온몸에 막 열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모락모락. 그죠. 무슨 냄비처럼 사람들이 그냥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샤워하는데 다들 하는 말이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심지어 이기기도 했습니다. 오. 짜릿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후배 씨의 포지션은 뭔가요? 저는 공격수입니다. 어허. 골을 담당하는데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어제는 수비를 봤어요. 너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형님들 중에 축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수비를 좀 축구를 해본 사람들이 해야 안 뚫리거든요. 다른 조금 못하시는 분들은 공격에 있어도 크게 열심히만 뛰어준다면 별 일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헌신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비가 진짜 많이 네. 왔었는데 그래서 감기 걸릴 줄 알고 죽어라 뛴 다음에 진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일부러 그래서 긴 바지를 갈아입을 옷으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건조를 하고 집에 그냥 터덜터덜 걸어갔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너무 궁금한데. 저는 최근에 학기 중 들었던 수업의 영향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딱 빌리면서 놀랐던 거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건 약간 어린이용, 청소년용이라서 되게 간단하고 되게 얇았단 말이에요. 근데 상하인데 각각이 한 500, 600페이지인 거예요. 처음에 빌릴 때 정말 놀랐는데 또 한 번 놀란 거는 근데 이게 되게 술술 읽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진짜 재미있나요? 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전인 게 이틀 전인가? 그 배씨랑 또 연씨랑 모여서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영화도 봤는데 약간 이 둘이 뭔가 거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예술계에서. 그렇죠. 근데 제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두 작품 다 뭔가 인물을 너무 제가 공감할 수 있게 잘 그려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면은 이게 심리 묘사를 되게 잘하잖아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럼 예를 들어 막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산 자는 비극을 당한 자에 대해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통쾌감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카타르시스 이런 같은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떤 형사를 다그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나는 알고 그 형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아는 척 하니까 얘는 자기가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지적 우월감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그 은밀한 통쾌감을 느끼면서 막 쏘아붙이는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영화에서도 그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남자의 전 애인이 그 결혼식장에 와요. 그래서 막 되게 막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막 되게 막 따발따발 쏘아붙이고 막 이러는데 그 장면만으로도 그 여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인물을 정말 지금을 사는 내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그려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경험했길래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난 우리한테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책이나 영화에 담았는지 전 그게 되게 부럽네요. 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계속 뭔가 메모를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하는 희망적인. 그렇죠. 네, 그럼 다음은 배 씨의 근황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최근에 하나 그리고 둘을 같이 봤는데 제가 최근에 하던 생각은 또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생각 안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이게 보고서 쓰던 그 삶의 영향일 수 있는데 아직도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서 그걸 회복하는 것 같아요. 사는 걸 정말 하면서. 근데 그걸 영화가 보여주거든요. 삶을 마주보라고. 왜냐면 다 각자 버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버거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영화에. 그 와중에 삶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사진을 찍는 양양이라는 어린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이거는 예고편에도 나오니까 스포가 아닌데 사람들이 반쪽짜리 진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행위가 잘 생각해보면 삶을 진짜 마주보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사는 이 순간을 담고 또 얼마 전에 그 하나 그리고 둘을 먹고 나서 타코를 먹으러 갔는데 하나 그리고 둘을 먹고 타코 보고 나서 타코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여유가 없을 때 아니면 정말 어딘가 매몰되어 있을 때는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바쁠 때 같이 밥을 먹으면 음식 사진만 있고 사람 사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뭔가 좀 더 제가 사는 이 모습을 관찰하고 제대로 보게 되고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 다시 사진 찍고 있어요. 아니 저도 학기에 여파라 그런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매일 글을 쓰자, 그러니까 일기라도 쪽글이라도 매일 글을 쓰자라는 식으로 올해를 시작했거든요. 1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3월까지는 정말 잘 썼어요. 진짜 따지고 보면 한 90일 정도를 쉬지 않고
A4 용지 한 장 반 정도 썼는데 그 이후로는 정말 띄엄띄엄 썼고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과가 맨날 글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근데 그 글이 제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 아니라 항상 뭔가 분석하고 찢어버리고 찢어발겨야 되는 글이라서 이제 글에 환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글을 써보려다가 그냥 자판을 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기억이 계속 떠올라서 이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어떤 글이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글인지 내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시그니처가 사라진 거죠. 그게 좀 뭔가 어제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회복되겠죠. 저는 배씨가 다시 카메라를 든 것처럼 저도 또 다시 뭔가를 끄적일 수 있는 날로 저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은 진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되게 문화 관련해서 자유주제로 보고서를 쓰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웹툰을 하나 선정해서 그걸로 썼는데도 그래도 싫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고서의 형식이어야 하고 내가 왜 좋은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이건 이런 면에서 이렇고 저런 면에서 저렇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맞아.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오기 맞아요. 마련이죠. 부담이 오고 어떤 요구하는 특정한 형식이 있을 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생각하던 게 피구를 배울 때의 피구가 아니고 배구를 배울 때의 예인데 스파이크를 날릴 때 왼발 오른발 왼발 하고 점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할 수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왼발 점프.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이론과 내 몸에 체화되는 거는 쉽지가 않죠. 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 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 그게 일단은 자 이쯤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볼 텐데 뒷방 상영관 8번째 상영작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키즈 리턴입니다. 저희 이번 영화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운정 씨가 다음 영화 키즈 리턴 어때? 하고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 인스타 담당하는 아토믹 씨에게 그걸 바로 얘기를 해버렸고 그게 인스타에 바로 올라가 버렸죠. 저희가 어떤 다른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근데 제가 사실 키즈 리턴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좀 앞뒤 안 보고 지른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정 이후에 한 5할 정도는 저의 무지막지한 행동력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배씨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사실 이거는 저희 회의할 때 나온 의견인데 키즈 리턴 대신에 에반게리온 맞아요. 시리즈를 다 보고 영화까지 다 보고 하자 했는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진짜요? 시간이 많으니까. 어,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에반게리온을. 그래서 이거 하는 건지 아니면 키즈 리턴 하는 건지 몰랐는데 키즈 리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이러고 있다가 저의 소통에 좀 사고가 있었던 걸로. 근데 왓챠에 제가 키즈 리턴을 아직 안 봤었는데 그런 영화였어요. 뭐 벤님 아직도 이 영화 안 보고 계세요? 이렇게 뜨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키즈 리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원래 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어서 애초에 말한 거였고 뭔가 에반게리온이 미련이 남네요. 너무 그럼 저희 셋이 언제 한번 특집이라도 한번. 그러죠. 아니 그리고 지금 TMI일 수도 있지만 운정씨가 굉장히 학교 일로 바쁘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이 26화인데다가 괜찮네요. 26화에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하나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에반게리온 서, 파, 큐 그렇게 4개까지 있는데 그렇게 보려면 만약에 일주일 안에 보고 한다면 아마 운정씨는 학교 일에 몇 가지는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네. 2시간 안에 다 말할 수 있나요? 그니까 저희가 한 2번 정도로 나눠서 한번 녹음을 하거나 1, 2부로? 네, 그런 식으로 한 4시간 해서 그렇죠. 와우. 에반게리온에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도 영화지만
게스트도 예, 떠오르는 사람이 저도 있는데 한 명 있긴 아마 있는데 다 같은 사람일 네. 것 회장님. 같은데 네, 그분을 한번 나중에 뭐 시간이 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한 달 정도 미리 그렇죠. 예고를 해주신다면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고할까요? 좋아요. 제가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공개해드릴 네. 테니까 음. 이거는 마치 근데 저희 회의하는 것처럼 지금 녹음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 나중에 에반게리온도 방송하는 거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영화에 대해서 이제 키즈리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키즈리턴에 대한 간단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한 줄거리를 저희 은정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주인공인 신지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신문 배달을 해요. 그러던 와중에 마사루 형을 만납니다. 근데 둘 간에 약간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아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 뭔가 이 둘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관객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 마사루가 옛날 했던 것처럼 신지 자전거 뒤에 타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과 이어져서 과거 이들이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때로 이제 영화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신지와 마사루는 학교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팽이들이었는데요. 논팽이. 그러니까 뭐 얘네가 맨날 하는 것들이라고는 삥 뜯거나 수업 째거나 선생님 놀려주거나 성인 영화관 가거나 뭐 하는 일도 없이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이런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근데 이들 주변에는 보면 사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개그 듀오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는 뭔가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마사루가 이제 삥을 뜯고 다녔는데 인과응보로 복싱하던 사람한테 다시 당해요. 그렇죠. 이걸 계기로 이 둘이 이제 복싱장을 찾아가서 배우게 되는데 이 이후로 이제 신지는 복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신지는 마사루는 신지와 스파링에서 진 이후에 자기는 복싱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야쿠자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사루가 넌 챔피언이 되고 난 보스가 돼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이 둘이 잠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세상 일이 역시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둘은 나름의 각자 슬픈 시기를 보내게 되고 나서 다시 영화가 첫 장면으로 돌아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객관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일일이 줄거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마사루가 야쿠자가 되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그 뒤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 이 등장인물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옹호할 수 없는 행위들도 많이 있지만 어딘가 저는 계속 한마디 하자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과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했던 그 키즈리턴이라는 음악이 나올 때 저는 왜 그렇게 매번 볼 때마다 살짝 눈물의 양은 줄지만 계속 촉촉해져요, 눈가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또 키즈리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감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타노 다케시는 원래는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개그맨 활동을 하면서 야쿠자와 연관이 있기도 하고 그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했던 옴질리교 네, 그 교주 아사하라 쇼코와 개인적인 친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되게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당시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유두리 있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와서 보면 굉장히 놀라움의 연속인데 저는 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나 그런 게 아마 8, 90년대 격동의 일본을 좀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타노 다케시는 1947년도 도쿄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되게 놀라운 TMI가 있죠.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구지로 네, 기쿠지로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 이름. 그쵸. 기타노 다케시 아버지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TMI가 하나 있었고요. 근데 어린 시절이 굉장히 우범지대의 환경에 놓여 있어서 기타노 다케시가 직접 야쿠자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한 야쿠자와 좀 밀접한 경험이
영화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소나티네라는 영화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타노 다케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챙겨봤는데 기쿠지로의 여름, 키즈 리턴, 그리고 이 소나티네, 또 배틀로얄 이런 거를 많이 봤고요. 본인이 배우로 데뷔하게 된 전장의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봤어요. 근데 전장의 크리스마스? 네, 그거에 맞나요? 류이치 그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스터 로렌스. 네, 그건데 그거죠. 아, 이게 거기 나와요? 네, 아. 거기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 감독이면서도 거기서 배우로 등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재밌고 거장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화이기에 한 번쯤 다들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말하기를 진짜 자기의 친구들 중에 일부가 야쿠자가 되었다고도 하고요. 어머니의 이런 애정어린 지도가 없었다면 자신도 아마 야쿠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헐렁하게 산 사람인데 공부도 좀 괜찮게 해서 1960년대에는 메이지 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는데 학생운동을 했대요. 그런 와중에 제적을 당했는데 나중에 인터뷰해보니까 학생운동에 어떤 큰 대의를 품고 한 게 아니라 다들 하니까 나도 대학생 문화를 알고 싶어서 그냥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적을 당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2004년도에 가면 메이지 대학에서 이렇게 명예 졸업장을 주기도 했대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공대 쪽이었는데 뭐 그런 걸 살릴 거 없이 극단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하다가 극단에서 알게 된 형과 함께 개그 만담 듀오로 비트 다케시. 네. 원래 기타노 다케시가 영화에서 자기 이름을 비트 다케시로 쓸 때가 있는데 이게 개그맨 때 예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와 콤비를 이루었던 사람 이름도 비트라 투비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대요. 되게 잘 나가고 통렬한 비판, 언어 유희로 되게 똑똑한 개그맨처럼 나왔고 항상 꽁트만 하던 일본계 새로운 만담 형식의 개그를 도입해서 굉장한 3대 개그맨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아, 이들이 일본 만담의 창시자인가요? 거의, 네. 창시자라기보다, 그러니까 막 때리고, 뭐, 얘기를 하던 도중에 때린다거나, 언어 유희를 되게 심하게 한다거나, 저희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일본 언어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일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맨날 만담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저는 뭐가 웃긴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 저도 뭐 웃긴지는 알 수 없었는데, 유튜브에 기타노 다케시의 그런 개그 하는 현장을 보면 어딘가 웃겨요. 저 사람 웃는 것도 막 웃지도 않고 되게 여기서 유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툭 치는 게 갑자기 피식 하는 웃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되게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영화 감독을 데뷔를 하게 된 거죠. 키즈 리턴이 96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 사실 이 키즈 리턴을 개봉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기타노 다케시도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륜녀가 있었어요. 근데 극단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죠. 얼굴의 반쪽이 다 함몰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죽음에 대한 환상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영화에 골몰을 하게 되는데 대중들이 기타노 다케시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불륜도 저질렀고 심지어 음주운전에다가 야쿠자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썰이 계속 돌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개그맨 기타노 다케시에 대해서 등을 돌렸었는데 이 키즈 리턴이라는 영화로 다시 대중들한테 영화 감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나온 영화도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고요. 하나비라는 작품은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고 자토이치, 그리고 99년에 나온 기쿠지로의 여름, 2010년에는 아울레이지라는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면서 명실상부 일본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좀 극우 성향이라 한국 내 팬들이 뭐 딱히 크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좀 매니악한 팬들이 많죠. 고어한 장면은 없는데 아까 유머도 말했듯이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유머가 나오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에 폭력이 나와서 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의 감독에 대한 얘기는 한 이 정도까지 할까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에 대해서? 저는 이거 말고 키즈 리턴 말고는 기쿠지로의 여름을 봤었는데 네. 그 영화도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희망적인 영화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한 소년이 있고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는 그냥 동네 건달 아저씨예요. 그 동네 건달 아저씨랑 그 소년이랑 같이 소년의 엄마를 찾으러 가는 여행을 함께 하는 그렇죠. 내용인데 근데 그 안에서도 유머가 그죠. 꽤나 나와요. 끊이지 않고 나오죠. 거기서 제일 좀 신기했던 건 그 영화에 나오는 뭐랄까 거기서도 만담 같은 걸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캠핑장에 갔는데 거기서 소년을 웃기게 해준다고 대머리한테는 야 넌 문어 역할하고 맞아 기억난다. 야 너는 뭐 오징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래키고 근데 거기서도 이상한 분장을 하고 계속 그 장면이 나오는데 꽤 길어요. 그런 장면이 맞아요. 꽤 길어서 왜 도대체 이런 걸 넣었을까? 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기타노 다케시 감독 영화에 야쿠자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유머가 등장을 하니까 기타노 다케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축, 폭력성과 유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본인의 경험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야쿠자 그리고 나이 먹어서 야쿠자와 담합했던 경험도 있고 또 개그맨으로서의 경험. 실제로 자기랑 같이 프로를 하던 여자 아나운서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 아나운서를 기타노 다케시가 끌고 가더니 자기 극단에 있는 개그맨들을 다 배치를 시켜놓은 다음에 되게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편의점에서 과자 팔면서 웃겼대요. 그 여자 아나운서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위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웃겨주는 것밖에 없다. 이걸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되게 훈훈한 스토리인데 보통 자기가 기쿠지로의 여름에서도 그 아저씨가 아이를 위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거를 선택한 것도 기타노 다케시의 경험에서 녹아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폭력과 코미디는 따로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죠. 언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 자신도 사람들이 왜 너는 야쿠자 영화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넣고 아마추어 같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기타노 다케시가 자신 생각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폭력을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그걸 코미디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영화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타노 다케시 영화에. 그러고 보니까 키즈 리턴을 보면서도 피식피식 하면서 웃었던 장면도 사실은 제가 당하면 상당히 기분 나쁠 아니면 이건 진짜 폭력이다라고 느낄 만한 장면들이 꽤 있었죠. 맞아. 머리를 때린다거나 명치를 때린다거나 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웃음이 유발이 되지만 사실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폭력이라는 게 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웃음도 어느 철학자가 했던 말 같은데 그렇죠. 베르그선? 권력을 가진 자가 웃을 수 있다고. 그렇죠. 권력을 없는 자는 따라 웃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만약 뭐 폭력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웃을 수 있다면 거의 약간 그런 폭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봤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 맞아요. 내가 만약 그 맞는 입장에 대입을 했으면 절대 웃을 수 그렇죠. 없겠죠.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 그렇죠. 맞아요. 이 영화에서 막 예를 들어 뭐 신지가 그 나중에 뭐더라? 그 이름이 바뀌는데 토마호크로 이름 바뀌는 그 친구를 뭐 계속 한 대씩 이렇게 확 치면은 그 친구가 윽 하고 아파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좀 약간 웃기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그 토마호크 친구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짜증나지 않았을까 되게. 사실 되게 뭐 적의를 갖고 당한 것도 아니고 신지 우리 훅 좀 알려줘. 알려줘 한 건데 그래 나한테 해봐 해놓고 훅 했더니 싹 피하고 어퍼컷을 날려버리면 그렇죠.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나겠죠. 나는 이제 처음인데. 그게 아마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저희의 시선이 분화가 돼 있는 건데 아마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아야 할지 아닐지에 대한 논의는 또 따로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또 웃음 코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는 담론이라던가 이것도 뭔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저희 이 정도 감독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이제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다시 보기 코너로 한번 넘어가려고 해요. 어느 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부터 배씨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뭐 이 장면이 영화의 주된 서사의 일부는 아닌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나?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만담 2인조의 장면이에요.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만담 2인조가 공연을 하고 있고 옆에서 누가 뒤에서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영화 끝날 때도 이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그 스탠드업 코미디인 만담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둘이 재밌으니까 연습하고 또 그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에는 관객이 한 3-4명밖에 없는 곳에서 노부부가 바라보고 네, 있었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웃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둘만 즐겁게 만담을 하고 있는 그런 공연장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는 공연장에 사람이 꽉 차 있고 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만담 장면인데 저는 그 마지막에 나온 성공한 만담 2인조의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를 계속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또 학교에서는 맞고 돈 뜯기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열심히 했고 또 중간에 마사루가 한번 따라 하죠? 따라하고 그쵸. 그 중간에 신지랑 마사루가 우리도 만담이나 해볼까 해서 그 선생님이 먼저 도발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얘네는 뭐 만담도 못할 거야 라던가. 맞아요. 교무실에서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만담도 못할 거야 했더니 바로 그 걔네들이 그 만담 듀오가 연습하는 학교 뒤편으로 가서 야 너희들이 한번 봐봐 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담을 그 하는데 내용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모델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난 사실 모델이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뭐? 무슨 모델? 패션 모델? 프라모델. 근데 저는 그게 뭐 앞에는 한번 조금 유머 요소로 한 번 더 등장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전혀 웃기지가 않아서 그 신지랑 마사루가 화가 나죠. 신지는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사루가 가가지고 야, 안 웃냐? 이랬더니 보통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오사카 가서 더 배워와. 너희도 못하면서 라는 이런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가진 듀오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솔직히 저 같으면은 네가 뭐 너는 만담도 못하는데 뭘 나보고 오사카를 가라고 해 했는데 영화의 중간에 보면 실제로 그들은 꿈을 찾아서 오사카에 한번 가죠. 그게 저도 참 좋았어요. 저도요. 근데 그 둘의 태도가 되게 좋았던 건 뭔가 꿈이 있어도 그렇게 엄청 열심히 꿈만 보고 사는 그런 애들은 아니고 되게 여유로운 느낌으로 꿈을 추구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근데 해볼까 했는데 거기서 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별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 전 뭔가 이들이 여유로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배씨가 뭐 어디서 그걸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오사카 가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말도 하고 둘이 그냥 좀 거기서 캐주얼하게 연습하고 그런 것들. 뭔가 굉장히 열정을 느꼈거든요. 이들한테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사카에 간 것도 진짜 뭐 말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고등학생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거길 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래도 좀 큰맘 먹고 준비를 했어서 갔을 거고. 그리고 저도 이들이 좋았던 게 사실 이 영화에는 조연이라 하기도 무색할 만큼 되게 좀 크게 와닿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들이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잘 됐죠. 꿈을 쫓아서 그리고 꿈을 이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그쵸. 이들에겐 꿈이 있었고 옛날부터 명확하게 있었고 그다음 어른이 돼서도 그쪽 길로 나아가서 끝에 웃고 있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영화가
신지와 마사루에 좀 더 중점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만담 듀오가 사실은 오사카에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만담 개그 소재를 짜면서 수업은 안 듣고 열심히 막 만담을 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치열했는지 아니면 여유로웠는지에 대한 생각은 뭐 계속 보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감독도 뭐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배씨가 말한, 리허설 할 때 배씨가 말한 것도 있지만 그 만담 듀오를 바라보는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맞아. 그 고등학교 동창은 만담 듀오를 때리거나 삥 뜯기도 했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나중에 성공한 그들을 바라보는, 무대 뒤편에서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어딘가 쟤들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다라는 느낌에서 오는 흐뭇함도 있는 것 같지만 어딘가 씁쓸한, 왜냐면 고등학교 때 난 쟤네보다 좀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는 저 아이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지만 흐뭇한 그 장면도 참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이 만담 듀오의 제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얘네가 처음에 아마 대기해? 막 이런 말을 했던 그쵸. 것 맞아요. 같고. 영화 처음에. 맞아. 그래서 이 인물도 보면 이 만담 듀오에 뭐 삥을 뜯었다거나 이런 말을 했는데 솔직히 얘는 방관자였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뭐 친구들이 하니까 놔둔 거고 그리고 얘도 복싱을 배우러 또 같이 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3인조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콤비가 거기서도 복싱 좀 배우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이번에는 여길 간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인물이 막 그렇게까지 막 아쉬움을 느꼈다거나 씁쓸함을 느낄 정도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때그때 휩쓸려서 사는 그런 사람 같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친구의 표정과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눈빛을 보면 되게 흐뭇해하고 저 두 사람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후배 씨 생각처럼 뭔가 자기 온정 씨 말처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직 못 찾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 같았어요. 사실 뭔가 그 머리 긴 친구도 마사루처럼 정말 한 가지에 진득하게 있지는 못한 친구였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 그 배역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확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 분명 사실이긴 한데 좀 뭐랄까 3인조 중에서도 그 한 명만 좀 계속 겉돌지 않나요? 머리 긴 그 사람만. 그 이제 나중에 토마호크가 된 친구랑 그 사람보다 좀 키가 큰 그 둘이 좀 2인조로 많이 나오지. 그 한 명은 또 괜히 밖에 나갔다가 어떤 등치 큰 사람한테 맞고 그러네. 아씨 누구야 하고 나갔더니 그 사람 계속 변칙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 보고 그 인물도 아마 조금 계속 이렇게 더 얼치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아닐지. 셋이 있으면 가끔 그런 맞아요. 비극이 일어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조금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사소한 건데 뭐 예를 들어 버스 자리를 앉아도 두 맞아요. 자리씩이니까 막 이런 사소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전 그럴 때 혼자 앉아요. 저도 그럴 때 혼자 앉긴 해요. 사실 보통 둘이 앉으면 한 명이 소외되기 마련인데 그쵸. 저는 그 셋 중에 제가 그냥 먼저 소외되는 쪽을 택하긴 해요. 그냥 둘이 앉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더 많은 사람이라 둘이 앉아있으면 괜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얘기 없이도 쭉 갈 수 저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침묵을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옆 사람이 침묵을 불편해하는 걸 가끔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별로 개의치 않아. 그걸 즐긴다고 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즐긴다기보다 침묵을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보는 걸 즐긴다고? 불편해해라. 즐길 때도 내가 있지만, 말을 하나 봐라. 근데 제가 말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건 그래요. 근데 굉장한 취향인데. 그 정도면. 어쨌든 지금 우리 다시 보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배씨가 그런 만담 듀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신지와 마사루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인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이 영화의 거의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이 이제 다 시련을 겪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마사루도 뭔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신지는 이제 권투시합에 나갔는데 약을 먹고 감량을 해서 되게 자기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막 여러 개 교차로 나오다가 갑자기 택시 사고가 난 이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경찰차들이 있고 딱 그 저녁 어떤 논두렁 같은데 이렇게 차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이 장면에서 탁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이 영화의 그 약간 범생이 그렇죠. 라는 인물, 순애보 범생이 인물이 순애보 범생이가 등장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면 인물들 이름이 안 나와요. 맞아요. 이름이 처음에 나오긴 했는데 아니 나왔나요? 처음에 나오긴 했어요. 그 인물 이름이 나왔네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나요. 사치코 얘기만 나오고 그렇구나. 아무튼 사치코를 좋아하는 남학생. 사치코에게 연애 편지를 주고 사치코가 일하는 카페에서 계속 죽치면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기의 이거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염원을 하고 있는 그 천사 인형을 주기도 하는. 천사 인형을 어떻게 주냐면 커피를 다 마시고 맞아요. 그 잔에 인형을 딱 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잔을 되돌려주고. 근데 사치코가 이거 뭐야 징그러. 뭐야 그게 어쨌든 저도 그 마음이 좀.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돼요. 나중에. 여튼 일단 범생이라고 말을 하자면은 이 인물이 보면은 뭔가 제일 연민이 가는 인물이에요. 왜죠? 보면은 그 고등학생 때도 일단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 제일 열심히 살았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보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하는 인물이 딱히 안 보이는데 이 인물은 막 뭐 정수기 회사에 취직을 할 예정이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삥도 뜯기는데 그쵸. 이 과정에서 뭐 자기가 홀어머니랑 살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사치코에 대해서 되게 순애보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사치코가 처음에는 막 되게 무시하고 막 신경도 안 쓰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이래서 결국에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죠. 정수기 회사에 들어가서도 막 되게 폭언을 듣고 뭐 너넨 밥버러지야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도둑질이라도 하든가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너무 인격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택시 회사로 옮기는데 거기서도 이제 뒤에 손님들이 막 뭐 택시기사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맞아. 우리는 막 뭐 정년퇴직 당해야 뭐 그럼 택시기사나 하고 막 이럴 텐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과로사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같이 정수기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랑 같이 나와서 같이 택시기사에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 회사의 그 운송장 그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나 여기나 상황은 똑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과로사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딱 맞네요. 왜냐면 그 택시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루 그 할당량을 채우라고. 미터기는 해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인물은 진짜 영화 내내 너무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산 곳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또 마지막에 그 딱 핏자국 있고 네. 그 인형이 또 대롱대롱 이렇게 대롱대롱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슬픈 건 그게 정말 현실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정말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계속 시련이 닥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죽을 위기까지 처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누군가는 영화를 보면서 현실이 그런데 영화에서도 그런 걸 봐야 되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죠. 아마 저는 생각보다 잘 자란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지금 솔직히 저는 지금 받은 충격이에요. 그게
과로사라는 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상황이고 저는 신지와 마사루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배씨가 말했듯이 약간 좀 짠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아까 인형 얘기 했어요. 아, 맞아요. 이 남자가, 고등학교 때, 돈을 뜯길 뻔했었어요. 근데 돈도 없고. 영화표밖에 없고 영화표밖에 없고. 사치코랑 봐야 되는데. 네, 안에 들은 거는 천사 인형이었어요. 음. 근데 이 좀 양아치 학생들이 인형을 뺐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던져버리죠. 그냥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던질 때 소리가 쨍그랑 이렇게 나고 이 남자는 그걸 정말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건데 그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서 손에 놓은 다음에 계속 그걸 바라봐요. 근데 이 카메라가 그 모습을 진짜 한참 동안 보여주거든요. 영화 내내 이 인물의 표정도 약간 표정이 뭔가 막 주눅 들어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계속 차렷자세이기도 하고 네. 아 그리고 좀 지금 생각이 든 건데 그 인형을 던진 사람이 그 나중에 토마호크라는 이름을 맞아요. 가지게 된 그 사람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생에 대한 기타노 다케시 개인적인 고찰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악의 경계도 되게 모호하고 어찌 보면 저는 뒤에서 그렇게 토마호크가 조금 잘 되는 장면에서 살짝 좀 안도감도 느꼈고 얘도 뭔가 찾았구나라는 생각? 선악이 모호하다기보다는 인생이 권성징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렇기도 하죠. 그런 맞아요. 아픈 현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지금 받았어요. 근데 뭐 한 번 잘못했다고 그걸로 영원히 인생이 판결나고 또 영원히 뭔가 죄를 받고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 범생이라는 인물에 너무 뭔가 공감이 되고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천사 인형도 엄청 아끼잖아요. 맞아요. 택시에 걸어놓고 다니는데 영업이 끝나면 그걸 그냥 차에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빼서 손에 이렇게 지니고 얘 다녀요. 등장하는 씬에선 항상 있어요. 근처에 인형이. 맞아요. 택시 회사에서도 옆에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림을 그린 그쵸. 장면, 상자 속에 천사 인형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그 인형이었던 것 같죠. 천사 인형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이 그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작품인데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굉장히 독특하게 영화의 크랭크인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구상하는 영화를 기승전결로 나눠서 그림을 한 4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뭐 이 영화에서는 그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기승전결에서 아마 전인지 결인지 아마 그쯤에 해당하는 그림일 것 같긴 해요. 이 천사 그림이. 그래서 지금 계속 방금 온정 씨가 말해서 그런지 여운이 갑자기 생겼어요. 여운이 그게 회상이 되면서 그걸 알았다면 저도 아마 그 다시 보기 코너에 그 다른 장면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후배 씨가 선택한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배 씨와 온정 씨가 그 신지와 마사루보다 좀 더 이렇게 조명을 덜 받은 인물들한테 주목을 했다면 저는 충실하게 신지와 마사루에 정말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은 정말 수미성관처럼 이루어지지만 어딘가는 다른 과거와 현재의 신지와 마사루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초반에 신지가 이렇게 자전거를 거꾸로 타고 페달을 거꾸로 밟으면서 되게 묘기하듯이 밟고 있으면 뒤에 마사루가 앉아가지고 넘어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들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 둘만 나와서 정말 보란듯이 그렇게 일탈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한 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 제가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렇게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이 되게 컸어요. 이대로 나는 공부를 하랜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누군가의 돈을 뜯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수업을 많이 빼먹은 적이 있죠.
옥상에 올라간다거나 어떤 그 구령대라고 하나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다 같이 사열대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다들 수업을 듣는데 그렇다고 자전거를 탈 만한 깡은 없었고 거기 조례하는데 아래 숨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담배를 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둘이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수업은 듣기는 싫고. 그래서 그런지 신지와 마사루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쟤네들은 뭐 애매한 놈들, 뭘 할지도 모르고 공부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 퇴학을 하든지 어중간한 놈들, 뭐 야쿠자도 못 될 거고 야쿠자도 못 될 만한 그런 그릇도 안 되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들. 저도 좀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실제로 문제아라고, 물론 신지와 마사루는 문제아라고 못이 박혀있긴 했지만 한국의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박힌 애들은 진짜 정말 담배를 피거나 애들을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얘가 좀 애매하다. 얘는 잡아주면 뭔가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막 의욕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그런 면이라서 이 두 사람한테 특히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적인 대사가 되는 마지막 부분이 있죠. 제가 일본어를 잘한다면 정말 성대모사 하면서 따라하고 싶은데 한국어라도 실제로 후배 씨가 성대모사를 좀 잘해요. 잘하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신지가 마사루의 애칭을 맞짱이라고 하는데 맞짱 우리 이대로 정말 끝난 걸까? 라고 했더니 바가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맞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근데 진짜 그게 뭔가 그 대사가 끝나고 나서 히사이 시조의 키즈 리턴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저는 항상 그 장면에서 딴딴딴딴딴딴 따다단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아마 몇 번이고 또 다시 보겠지만 계속해서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 다시 보는 장면으로 꼽을 것 같네요. 둘 다 웃는 건 또 왜 그렇게 해맑게 웃는지 둘이 웃는 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예전부터 머리를 기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마사루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그래 역시 머리를 길러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사루의 패션 너무 멋져. 그 빨간색을 주로 이루는 그 패션과 하얀색 컨버스 쭉쭉 뻗은 다리, 저는 쭉쭉 뻗은 다리가 아니라서 많이 포기를 했지만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너무 귀엽고 제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좋아할 만한 애는 아니겠지만 멀리서라도 한번 계속 지켜보고 싶은 애일 것 같긴 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수염은 진짜 안 어울리지만 그 체크 무늬 약간 후드 네. 같은 거? 그것도 너무 예쁘고. 저도 그거 좀 사고 싶던데. 특히 체크무늬 그 후드. 후드. 약간 돈 뜯을 네. 때 나오던 맞아요. 그 사복 패션으로 나온. 저는 옷에 그렇게 집중을 안 했나 봐요. 전 제가 생각한 건 계속 신지 진짜 옷 못 입는다. 맞아. 신지는 신지 그리고 구렛나루 좀 어떻게 좀 정리해주고 싶은 그 느낌.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야쿠자 됐을 때도 옷을 진짜 잘 입더라고. 배바지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슬림한 그리고 몸매는 헤어스타일도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맞아. 올백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참 저는 이 두 배우들이 궁금해져서 보통 이렇게 궁금해지면 다른 필모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마사루 역할을 맡은 카네코 캔님인가 카네코 캔님은 따로 그렇게 크게 굵직한 필모는 없더라고요. 이 두 분이 이 키즈 리턴 이후에 물론 안다 마사노부 씨였나요? 그 신지 역할을 했던 안다 마사노부 씨는 안도 마사노부. 네, 안도 마사노부 씨는 그래도 꽤나 작품 활동을 간간히 이어오긴 했는데 카네코 켄 씨는 딱히 큰 이렇게 족적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측해 보건데 제가 이거 DVD에 있는 영상도 봤는데 뒤에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과정인데 두 배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전에 영화를 찍었던 경험이나 연기 경험도 전무한데 기타노 다케시의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오디션 캐스팅을 받아서 온 배우 두 명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타노 다케시의 연출 방식이 대본을 한번 던져주고 리딩을 한번 시키고 리허설을 한번 한 다음에 바로 슛을 들어가요. 그리고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장면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은 나왔는데 기껏 연기한 장면이 삭제되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긴장감에 떠는 거죠. 오히려 기타노 다케시는
관객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얻어내고 싶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원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배우들한테는 부담이 돼서 어버버거리거나 그래서 보면 계속 물어봐요. 그 안도랑 카네코한테 계속 물어보죠. 괜찮냐고, 어떻냐고, 촬영 분위기 어떻냐고. 죽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이빠이에요,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첫 작품의 대인 게 하필 기타노 다케시라 그냥 안도마 산호부는 이 영화로 모든 신인상과 연기상을 휩쓸었거든요. 96년도에 나왔는데 97년, 98년에 있는 모든 연기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수상 이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게 뭔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는 배우 둘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워진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이건 좀 여담인데 저는 연기상을 주는 기준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지 이 영화에서도 물론 신지의 시선으로 보긴 했지만 뭔가 좀 더 눈에 띄고 인상적인 건 마사루인 것 같고 그렇죠. 신지도 물론 인상적이긴 했지만 주로 그냥 멍 때리는 표정이 많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다 뭐 내면 연기를 통하는 거라면 할 말이 없지만 이랬었는데 뭐 옛날에 제가 캐롤을 보고서도 저는 그게 주연이 케이트 블란쳇 배우분이랑 루니마라 분인데 그렇죠. 좀 케이트 블란쳇 씨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했는데 그것도 상은 루니마라 씨가 타셨잖아요. 여우주연상. 그쵸. 그때도 약간 나는 모르겠다 기준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보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카네코 켄 씨의 수상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그 신지 역할을 맡았던 안도마 사로부 씨가 다 휩쓸었는데 글쎄요, 저도 딱히 큰 기준은 모르겠는데 뭐랄까 주목을 받는 하나의 그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격의 그 배우는 묻히기가 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드러나서 준 것이 아닐지라고 추측을 해보긴 하는데 저도 그냥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저는 워낙 마사루에 대한 애정이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준다면 그분한테 드리겠지만 글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그 심사위원분들한테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연기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좋은 연기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보통 연기를 못하는 사람은 잘 알겠는데 잘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게 미묘한 부분이긴 하네요. 누가 더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못한다는 티가 확실히 나잖아요. 알겠는데. 근데 저는 좀 저도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그래서 미친 연기다, 이건 진짜 연기력 대박이다 하는 거는 사실 영화 안에서 현실에는 잘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극한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쵸. 화를 낸다거나 뭐 마약을 한다거나 뭐 죽을 위기에 처했다거나 그때 나는 저 사람 표정 봐,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일상에 있는 표정을 연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현실에 있는 미친 일상의 무미건조함을 연기한다. 미친 멍 때리는 연기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참 애매한 것 같고 뭐 저는 그런 얘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너 배우 보는 눈이 없다거나 영화 보는 눈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다들 각자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름 심사위원분들은 그런 게 있겠죠. 저 사람 좀 안목이 있어, 이런 게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좀 그런 쪽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좀 무미건조함, 일상성. 아무래도 카메라의 주된 시선이 주연을 따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뭐 신지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신지가 정말 웃겼던 게 표정이 거의 시종일관 멍을 때리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약간 넋이 나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주변에서 뭔가 자극이 일어나야 거기 반응하는 약간 이런 인물 같은데 이 인물이 근데 가끔 되게 환하게 웃을 때가 마사루 맞아요. 때죠. 그게 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랄까 신지를 영화에서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 능동적인 인물은 확실히 아니라고 딱 떠올리게 되는 게 보통 마사루가 훌쩍 떠난 그러니까 그 청청 패션에 그 삥 뜯긴 사람들의 후견인격으로 나타나서 주먹을 하는데 날리는 폭스한테 주먹을 하는데 맞았을 때 그때 안 나오잖아요, 학교를. 그때 이제 신지가 홀로 남게 되는데 그때 신지가 하는 행동은 마사루랑 있었을 때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때 루틴을 마사루 없이 반복하는 장면인데 본인이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본인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걸 해야지라기보다는 마사루가 했었던 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신지의 인생에 마사루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구나. 물론 마사루한테도 신지가 엄청난 의미이기 때문에 둘이 계속 붙어 다니겠지만 조금 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신지한테는 더 큰 거겠죠. 저는 그게 더 근데 그게 뭔가 미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도 신지가 항상 마사루랑 신지는 어떤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그 우동 라멘 가게였나요? 라면. 그쵸. 맥주 마시는 네, 그 가게에 가거나 했는데 카페에 혼자 있었어요, 신지가. 근데 마사루가 야쿠자들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쿠자가 되어서 그쵸. 근데 그때 둘이 인사도 안 하고 신지가 고개를 숙여버리죠 이렇게. 네, 신지는 근데 분명히 둘이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오렌지 주스를 쳐다보던 신지 얼굴이 너무 슬펐어요. 마사루도 이렇게 오다가 멈칫하다가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멈칫하다가 한 2초간 3초간 신지 쪽을 바라보죠. 그러다가 담배 어디 사나요?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갖고 오는데 그 짧은 장면에서 참 그 미묘한 관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 근데 사실 그런 느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뭘요? 중학교 때 진짜 애들 많이 팬다고 하기 애들 많이 때리고 돈을 많이 뺏고 여자애들한테 이상한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도 아니죠. 저는 그 친구를 별로 모르는. 근데 중학교 때 저는 수업을 또 많이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악질적이고 저는 좀 멍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끝나고 제가 재수가 하면서 이렇게 대학에 와서 어느 날은 그 굽네 치킨이라고 말해야 되나? 치킨을 한번 시켜 먹었는데 그 친구가 배달부로 온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갑자기 몸이 확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눈빛을 보니까 저를 알아봤어요.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은품이 소녀시대 팜플렛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굉장히 소녀시대 팬이었기 때문에 근데 걔가 오면서 치킨 왔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좀 흐리길래 제가 그때 짓궂은 건 분명 아니었는데 그냥 소녀시대 팜플렛 왜 안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이 딱 닫히고 제가 딱 왔는데 뭔가 기분이 역전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시킨 거니까 역전이라고 하긴 뭐한데 괜히 뭔가 느낌이 이상해진 거죠. 저는 교정에서 중학교 때 그 사람을 보면 항상 피해 다녔고 맞을까봐 혹시 시비를 걸려서 돈을 뺏길까봐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도 나는 전혀 소위 말해서 쫄지가 않고 그냥 합법적으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걸 요구하니까 그게 미묘한 감정이 어딘가 키즈리턴에서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지를 보면서 아까 마사루와 있을 때 웃는 장면이 좋았다는 게 약간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막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남들한테 자기 얘기도 잘 안 하는데 특정 인물한테는 마음을 여는 게 너무 맞아요. 보이는 거죠. 일본에 또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런 캐릭터 또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거. 근데 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약간 뭔가 감동받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신지라는 인물이 계속 뭔가 주변에 영향을 받고 휩쓸리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솔직히 보면 답답할 때가 그쵸.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진짜 권투에 소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좀 맘 잡고 하지 왜 하야시 아저씨한테 이렇게 휘둘려 다니면서 맥주를 먹고 토를 하고 이런 짓을 하나 맞아요.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인물은 그냥 애초에 이런 애라 신지는 그것조차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야시 아저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하야시 아저씨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복싱하는 그 체육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약간 희끗희끗한 그쵸. 흰머리가 있는 연륜이 좀 느껴지는 그런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는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뭔가 체육관에서는 이 아저씨한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좀 신지한테 되게 많이 접근을 해요. 그렇죠. 옆에서 뭐 잽을 날리는 방법이 있는데 너 그런 거 기본 생각하지 말고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또 변칙 기술을 많이 알려줘요. 맞아요. 팔꿈치 팔꿈치치기 또 그건 좀 되게 비매너적인 건데
근데 이 아저씨 여기도 팔꿈치로 당한 흔적 맞아요. 있는 거 아시죠? 네, 코에 이렇게 아, 본인도 정말요? 당했던 네. 거예요. 이거. 참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미묘하고 애매한 인물인 게 중간에 영화를 보시면 좀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알고 보니까 하야시 씨도 선수로서 성공했던 시절이 있었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의 노력 여하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떤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관장님이 얘기한 대로 죽어라고 훈련을 하고 상을 타면 뭐 할 거냐라는 식의 뉘앙스로 저는 계속 들렸는데 답답한 건 신진 거죠.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 그 말을 하야시 씨 말을 듣고서 똑같이 따라하면 신지의 질서가 아니라 또 하야시 씨의 질서를 따르는 거고 하야시 씨도 사실은 본인만의 어떤 그런 뚝심을 갖고서 인생을 살아간다기보다는 계속 관장이나 그런 규칙의 반대급부로서 반발하는 식으로 나올 뿐 하나의 좀 독창적인 건 없고. 근데 저는 하야시 씨의 그 반발이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열등감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의미 없어 라고 신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긴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의지가 약하고 그 모든 규율들 뭐 여자도 만나면 안 되고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체중 관리해야 되고 약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걸 자긴 지킬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망가진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긴 이미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망가졌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유망주인 신지를 만나게 됐는데 이때 심리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얘도 뭔가 성공하기보다는 나 같은 어떤 감정도 얘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약간 나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야시가 복싱을 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됐을 때 여태까지 했던 그 노력들이 무너진 거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또 뭐 체중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물론 운정 씨 얘기도 들으면서 많이 저도 생각을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야시 씨는 그러니까 신지에게도 본인과 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자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굉장한 이런 집중력과 뚝심이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하더라도 그 마음이 먼저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 가다가는 무너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도 잘했어요. 하야시 씨도 잘하다가 자기만의 뚝심이 없으니까 바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건데 신지도 복싱을 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하다 보니까 칭찬도 받고 즐겁고 재밌고 마사로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서 계속 도피처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잘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밀어주는 건데 하야시 씨가 보기에는 신지도 그런 게 없는 거죠. 내가 어떤 거를 밀고 나가겠다라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항상 한계는 오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일이든. 맞아. 그럼 그걸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든 특히 권투와 같은 경우나 인생도 그렇고 결국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의 원조나 지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정말 큰 핵심적인 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롯이 자기 혼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하야시 씨는 거기서 도태되었고 그리고 공장에도 갔다 왔고 다시 근데 저는 했지만 그 도태된 이 인물이 정말 싫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 인물이 그런 관장님의 규율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에 경제적 사정도 있었다고 보는 게 그 공장을 간 게 제가 볼 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생계가 안 좋으니까 공장 일도 하고 이제 복싱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둘 다 체력을 엄청 요하는 일인데 그렇죠. 못 하잖아요. 둘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니까 뭐 이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 술도 못 하고 뭐 식단 조절까지 하는 게 거의 불가능인 거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좀 망가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면도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이들이 그 성공한 걸로 나오는 만담 주와 달랐던 건 그들은 진짜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걸 향해 계속 노력했고 이들은 뭔가 신지는 그렇게 뚜렷한 목표는 딱히 없어 보였고 그냥 저는
그 신지의 공허한 얼굴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복의 굴레에 그냥 갇혀있는 친구라고 느꼈거든요. 술도 담배도 다 하고 싶겠지만 근데 자기가 정말 복싱을 잘하고 싶다라면은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야시가 말하는 야 너 그거 먹어도 돼 상관없어 먹고 토하면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그 복싱을 하고 싶은 사람이랑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 나 안 먹겠다 나 할 일 있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냥 그 예외를 적용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뭐랄까 잘하고 못하고 나뉘는 거니까. 뭔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하는 말은 그렇게 실패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영화는 인생의 실패 성공 같은 거를 규정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했던 결국 돌아오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당신을 위한 영화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런 요즘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시험에 성적 같은 것도 있고 요즘에 운동하는 것도 있고 가끔 제 목표가 안 됐을 때 하루가 실패하는 것 같은데 또 이 생각을 요즘 들어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이 하죠. 또 시작이 되는 거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저는 그렇게 그냥 감정적인 위로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마사루의 웃음에서 그거를 많이 받죠. 저는 그런 후배 씨의 의견에 동의해요. 이 영화가 성공과 실패를 굳이 나누려 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다 웃고 있어요. 뭔가 즐기는 게 있고 좀 공식적으로 말하면 실패를 했더라도 바보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두 분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냥 진짜 중요한 거는 뭔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살만하지 않을까. 마사루랑 신지처럼 뭐 실패가 있어도 뭐 같이 욕을 하면서 뭐 푼다던가 이러면 또 이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해? 일자리 구하러 나왔어. 본투는 그만뒀냐? 응. 이러고 다시 예전처럼 자전거 타자. 이런 느낌인데. 우리 같은 바보가 또 있을까? 아니, 없을 거야. 잘 있냐, 바보들아! 조용히 해. 어쨌든, 저희의 이렇게 다시 보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번 영화에 따라 달라지는, 영화에 따라 다른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키즈 리턴의 마인드 게임 때도 그랬지만 그 연출의 특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이 영화에 대해서 특징적인 연출이라고 뽑으실 만한 것들이 있나요? 되게 잉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좀 예를 들면 야쿠자 보스의 사무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야쿠자 보스가 사무실을 나가요. 그래서 문이 쾅 닫히는데 그 문이 쾅 닫힌 장면을 카메라가 한 3초 정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문에서 누가 들어올까? 야쿠자 보스의 사무실 털러 오는 누군가 있을까? 하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3초 후에 다른 장면으로 그냥 휙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정적 같은 장면이 또 어디 있냐면 신지가 마사루한테 자전거를 태워주러 매일 아침에 집 앞에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아니면 집 근처의 골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는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 골목을 한참 동안 보여줘요. 되게 한참 동안.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정적 같은 장면들. 심지어 그 신지가 권투 시합을 하면서 거의 이제 밀려가지고 쓰러질 때 수건을 던지는 장면은 아예 사진처럼 탁 멈춰 있잖아요. 뭔가 그런 정적? 움직임이 없는 그런 활동성이 없는 부분을 공백을 사실 기타노 다케시가 딱히 막 채우려기보다는
좀 관조적인 느낌으로 놔두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이 영화만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음. 생각하는 게, 뭐, 물론 그런 역할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래서 약간 이 영화가 좀 헐렁해 보이기도 하고, 좀 막 진짜 막 청춘 영화라고 막 엄청 열정 이런다기보다는 이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약간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지? 하는 이런 느낌을 그런 여분의 장면에서 저는 약간 받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 신지가 멍을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냥 비도 오고 가만히 있는데 뭘 해야 되지? 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냥 되게 힘이 쭉 빠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음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또 다시 막 신지랑 마사루랑 둘이 놀 때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음악이 참 저희가 계속해서 입으로 따라하고 있긴 한데 이게 한번 들으시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 보고 나면. 또 계속 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변주해서 맞아요. 들려주기 때문에 질릴 틈이 없어요. 되게 또 음악 얘기를 하자면 히사이 시조의 음악은 그 기타노 다케시 감독 영화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한 7편 정도를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그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서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히사이 시조에. 네. 그리고 키즈 리턴에서도 했고 다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뭐랄까 조금 청아한 듯한 그 소리가 이렇게 딱 퍼지는 느낌이 그 하나하나 음계가 올라갈수록 그 퍼진 잔상들은 남아있고 또 새로운 잔상들이 위로 겹겹이 쌓여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더 큰 울림이 되고 그게 또 저한테 감정적으로 공명이 되니까 그 음악을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뭐야 천재들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궁금해요. 저도요. 둘이 그러니까 제가 기타노 다케시 감독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다른 영화도 보면서 느꼈는데 소나틴에도 굉장히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정적인 장면에서 둘이 이렇게 거기서는 또 비트 다케시 본인이 엄청난 열연을 하는데 앞에 딱 들고 그냥 이러세요. 어라 난다. 그냥 이러고 한 3초간 있다가 에? 하고 한 4초 이러고 그냥 그 아주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총을 하나 들고 있으면서 야쿠자가 그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본인이 하는 그 촬영 스타일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 대본 던져주고 뭐 리허설 한번 하는 것처럼 본인이 만담 스타일이 그런 거래요. 개그 할 때도 대본 같은 거 많이 짜서 해주지 마. 관객들은 우리는 웃기려고 있는 사람인데 맨날 똑같이 정형화돼 있으면 누가 웃겠어? 배우도 똑같아. 너가 맨날 똑같이 하는 연기 보려고 사람들이 영화 보러 오겠냐? 라는 식으로 계속 배우들한테 좀 이렇게 괴팍한 노인이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보통 하던 시스템이 아니니까. 근데 본인은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강박적으로 자연스러움을 끌어내고 싶은 거죠. 변칙적인 거를. 아마 근데 히사이 시조가 그런 거를 좋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어질지 맞닿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사실 히사이 시조가 지브리 스튜디오랑도 그렇죠. 많이 작업했잖아요.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 다큐멘터리 중에 꿈과 광기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의 모습을 담았는데 거기서 히사이 시조가 음악을 만드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리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이 장면은 어떤지 보여줘요. 그러면 히사이 시조가 이 장면 이렇군 하고 보고 노래를 써오는 거예요. 그럼 뭐 딱히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촬영 방식과는 크게 연관적이진 않을 것 같네요. 그쵸.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뭔가 히사이 시조만의 해석을 그쵸. 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잖아요.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놀랐어요. 진짜 막 저희가 가끔 영화 보면서 영화 음악에 감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는 한스 짐머라든가. 네, 뭐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그 하우스 오브 우드콕 나오는 그 영화 뭐였죠? 팬텀 스레드, 팬텀 스레드도 그렇고 조니 그린우드. 그다음
그 수중 괴물 쉐이프 오브 워터. 아,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수중 괴물이 지금 퀴즈 맞추는 거. 되게 놀라웠어. 수중 괴물이라고 하니까 뭐 수중계. 좀 공포 영화인 줄 알고. 쉐이프 오브 워터도 그렇고 제가 너무 애정에 맞지 않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도 그렇고 진짜 영화 음악만 들어도 장면이 딱 생각나고 이 음악이 아니면 이 영화가 맞아요. 아닐 것 같다는 매력이 그 음악이 아니었으면 확 떨어질 만한. 네,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음악의 힘이 굉장히 크죠. 예술이 그리고 또 이제 경계 지어질 수가 없다는 것도 또 느껴지고. 맞아요. 이 영화도 이게 없었으면 훨씬 좀 심심하지 않았을까. 그쵸. 사실 소나티네는 음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심해요. 근데 조금 심심한데 그 심심함을 이번에는 그 영화는 폭력으로 채우죠. 그래서 좀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이 영화는 그 폭력보다는 조금 유머러스함과 음악과 쓸쓸한 그 분위기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승부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글쎄요. 다른 영화들도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를 이끌어주는 두 가지가 광기와 함께 있는 폭력과 그리고 또 쓸쓸함 혹은 그 따뜻함? 그 두 가지가 좀 더 이렇게 적절하게 버무려져 있는 그리고 유머러스. 이 영화도 뭐 사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솔직히 폭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신지가 하는 복싱이란 그런 직업 자체가 서로 싸우는 거고 야쿠자도 그렇고 뭐 삥 뜯는 장면이라던가 만담할 때도 계속 머리를 때리곤 하죠. 그쵸. 맞아요. 습관적으로. 상대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면박을 주고 음, 이 영화에서도 되게 폭력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제가 감독의 경험으로 계속 빗대어서 영화를 해석해서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사람이 개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도 말만 하는 꽁트만 있었는데 만담만 있었는데 일본 개그계에 이 사람이 꽁트 상황을 하나 주어지고 이렇게 액션을 넣은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센세이션이라고 했더라고. 때리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정도 저희 연출적인 특징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인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그들 각자의 영화 코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목이 잠겼죠? 그니까요. 어제 축구를 너무 무리하셨나봐요.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몸살이나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너무 좋은 영화를 해서 그런가? 뭔가 잠기네. 계속 목이. 어쨌든 각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화는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처음 봤을 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들과 같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막 친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정말 얼굴도 많이 안 보고 카톡으로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영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는 집단인데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의 집에 가서 그 DVD를 틀어서 봤죠. 근데 저는 그때 외로웠어요. 다들 뭔가 좀 더 오래 알고 있었고 저는 처음 들어간 사람이어서 신입이었던 거죠. 그것도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섞이지 못하는 상태로 그 집 구석 한 좀 모퉁이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들끼리는 이 영화를 배경으로 틀어놨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대화를 잘 모르고 별로 끼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친해지고는 싶으니까 얼굴을 보이러 갔는데 이미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밤도 늦었어요. 그래서 가기는 또 뭐해. 근데 키즈 리턴이 틀어져 있는 거죠. 저 영화 뭐지? 기타노 다케시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봐야겠다 하고 다들끼리 막 왁자지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이 영화는 그래서 뭐랄까 그때 그 저의 외로움을 조금 감싸주는 그런 영화였고 제 개인적인 경험, 고등학교 때 있었던 너무나 마음 아팠던 일들, 선생님들한테서 받았던 상처도 있고 친구들한테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위로, 이런 모든 아프고 좋았던 기억들을 다 회상시켜주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로서도 저한테 계속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과거의 유년기 성장기를 조금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라고 규정을 하고 싶네요. 저한테는 유년 성장기보다는 이제 직장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이런 나이니까 오히려 이런 성년기라던가 이제 지금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의 전반부보다 이들이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걸 잠깐 보여주는데 뭐 텅 빈 운동장을 이제 혼자 멍하니 신지가 바라보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권투 연습을 했던 샌드백이 이제 땅에 떨어져 있고 맞아요. 그다음 이제 만담 듀오가 만담을 했던 그 마이크덱 같은 이런 곳을 이렇게 쓸쓸하게 비춰줘요. 이러고 이제 이들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이제 후반부에 나온 건데 이제 저랑 후배 씨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제 제 여자인 친구들은 이제 사회에 많이 이제 진출을 슬슬 하고 그렇죠. 이제 이들도 영화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더 이상 이제 학생이라는 대학생도 학생이니까 이런 데에서 있을 수 없고 본인이 돈을 벌고 본인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위치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이 친구들의 잘 되기를 너무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걱정되기도 하고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오묘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얘네도 어떻게 살진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그 범생이처럼 이렇게는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도 하고 아니면 뭐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계속 친구라면은 이 주인공들처럼 실패해도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뭔가 되게 요즘이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대화의 참 순기능이 이런 게 아닌가 저도 몰랐던 생각인데 얼마 전에 제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학번을 밝히고 싶진 않지만 제 윗학번이랑 저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윗학번 애들은 이미 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 상태예요. 몇 명 빼고. 그 친구들이랑 얼마 전에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취직을 하면 일단 저는 아직 취직을 안 했으니까 굉장히 취직을 염원하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취직한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뭐가 힘들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참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다녀야지 뭐 이거 하려고 학점 그렇게 한 건데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친구가 진짜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을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단적으로 이 영화에 있는 걸로만 표현해보자면 그 택시기사나 정수기 회사에 있었던 그 모범생처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뭐 때려치라든지 아니면 뭐 밥값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감정을 받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물론이고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원과 동시에 연민 같은 것도 좀 느껴지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키즈 리턴에서 보여주는 관계에 집중을 해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어떤 관계가 많이 나오냐면 형과 동생의 관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한 형 동생이 아니고 형이 좀 더 권력을 가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사루랑 신지도 형 동생이지만 이 둘은 거의 뭐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형 동생 관계들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야쿠자의 보스예요. 야쿠자의 보스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야쿠자의 보스는 마치 좀 가부장처럼 굴거든요. 자기 부하들한테 너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또 너 형제들이랑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물어보는 게 조직의 유지를 위한 거지 진짜로 걱정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조한테 누명 쓰고 감옥 가라는 말을 진심으로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하지만 한번 명령을 듣지 않으면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보스가. 근데 그 보스도 그냥 사람인 게
총 맞으면 죽어요. 맞아요. 근데 그 총 맞은 보스의 장례식 차로 그 조직원들이 다 모이는데 조직의 회장이란 사람은 정말 늙은 힘없는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왜냐면 회장이니까. 힘도 없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말 잘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뭔가 형 동생 관계를 칭하면서 엄청 깊게 뿌리내린 그런 끝없는 형들과 끝없는 동생들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다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다 똑같아질 수 있는데 서로 챙겨주면서 사는 형 동생일 수 있는데 뭔가 그런 머릿속에 있는 허상이지만 진짜가 돼버린 그 관계 속에서 다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까 마사루와 신지의 관계에 대해서 배 씨가 리허설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좋았는데 이 둘이 약간 다른 이유는 신지는 마사루가 형이지만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니 싫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사루는 그걸 받아들여 준다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던 게 인상 깊었어요. 위계로서 이루어지는 뭐 강제성이라든가 폭력이 수반되지가 않고 둘이 동등한 관계로 이거 좀 해줘 했는데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러면 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네가 이걸 안 해? 내가 형인데 이게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신지와 마사루는 더 계속 돈독해질 수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지금 방금 해봅니다. 특히 좀 존댓말 할 때 솔직히 사람들 많이 만나면 처음엔 나이를 모르니까 다 같이 존댓말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우리 말 편하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한테 반말을 허용하는 듯한 그렇죠. 제스처를 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제가 이상적이라고 꿈꾸는 관계는 서로 존댓말을 하다가 서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한테 반말 써도 돼.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한테 너 반말 써도 돼. 이렇게 서로 허용하는 것. 한쪽이 수락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원래 신지랑 마사루가 반말을 쓰나요? 안에서? 근데 이게 일본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막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듣다가 나중에 신지가 갑자기 마사루한테 존댓말을 쓸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갑자기 그게 마사루가 이제 야쿠자가 되고 나서 이제 좀 성공해서 밑에 이제 동생들을 이제 좀 거느리게 됐을 때 다시 복싱장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근데 그 장면이 처음에 마사루가 야쿠자가 되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신지가 마사루가 이렇게 신지한테 얘기를 하면 신지는 하이 하이 이러면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하지만 이제 또 결말을 보면 그렇죠. 마짱 네 이렇게 하잖아요. 짱이라는 호칭은 정말 친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쓰는 격식 없는 호칭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 둘은 말은 형 동생이라서 존댓말 반말을 쓰지만 근데 말 상관없이 둘이는 뭔가 똑같은 친구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복싱장에서 너무 흐뭇했던 장면이 막 이렇게 혼자 뛰고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샌드백 치고 하다가 마사루가 오니까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달리기 하고 와서 그 마사루의 차를 지키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한테 안녕 이러고 들어가서 맞아요. 웃으면서 막 마사루가 이렇게 딱 보면 마사루가 딱 보고 신지 왔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씨 그 스파링도 한번 뜨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관장님이 무슨 말 했어 했더니 별거 아니야 이러고 너는 챔피언이 되고 나는 보스가 돼서 다시 만나자 했을 때 그때 또 신지의 눈망울에서 그 뭔가 애잔함 분명 관장님이 뭐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사루한테 너 이제 방해되니까 오지 마라. 쟤 챔피언 될 만한 애인데 네가 와가지고 계속 이러면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마사루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니고 너는 챔피언 되라.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이면의 감정을 물론 그 사람들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혼자 상상해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와요.
보면서. 이게 아마 그런 장면이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있었는데 막 그냥 그 인물은 별거 아니야 이러고 넘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약간.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하면 할수록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슬슬 그들 각자의 영화 코너에서 넘어가서 당신을 위한 영화관 누구에게 만약 이 영화를 상영을 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영화관 누구부터 말을 할까요? 저는 아까 그들 각자의 영화관에서도 말을 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이제 아니면 혹은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한 이런 제 나이 또래 이런 친구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이유에서 뭔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 사실 저는 진짜 학생 신분을 벗어난 건 고등학생이 아니라 왜냐면 이제는 대학생까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생이 끝나야 진정한 학생 시절 졸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한 모습이 지금 저희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한 이런 모습에 좀 대응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기에 보면 뭔가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재수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제가 재수를 해서 그런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마지막 그런 졸업식을 앞두고 정말 추운 날에 보통 패션이 바지는 교복 바지고 위에 패딩만 입고 가서 막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터치도 안 하잖아요. 그땐 이미 너무 분위기가 풀어져 있고 스마트폰도 저는 그날 처음 사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뭔가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와중에 좀 이렇게 원칙을 지키려는 선생님이 있어요. 야 나가지 말고 뭐 틀어줄 테니까 이거는 열심히 봐 이러는데 콧방귀 딱 끼면서 저랑 제 친구 한 두셋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리듬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 딱 던져버리더니 나 이제 재수한다고 큰일 났다고 나 이제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재수할 만한 뭐 돈이 집에 있나 보다 나는 재수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옆에 있는 애는 그 친구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수능 성적이 한양대를 갈 성적이었는데 선생님이 혹시 못 갈까봐 수시로 막 써가지고 좀 다른 데를 갔어요. 원하는 데는 한양대였는데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도 못해요. 너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이제 다 우중충해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재수는 하지만 여기서는 기회는 이제 한 번이다. 나는 삼수는 못하고 군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이제 여기서 모든 걸 걸어야 해. 하지만 확률은 너무 희박해.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만약에 이 영화가 나에게 왔다면 물론 뭐 그 영화 없이도 지금 저 열심히 했지만 그 영화 왔다면 처음에 그 우울했던 감정 뭔가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그 감정을 조금 이렇게 달래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 한 2월쯤에 재수를 다 준비하실 테니 혹시 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시간이 남을 때 한 1월달쯤에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뭐랄까 하나의 위로와 그런 걸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저도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이 영화를 틀어드리고 싶은 분들은 뭔가 정해진 룰 없이도 잘 해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뭔가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마사루랑 신지가 좀 룰 브레이커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자유롭게 플레이를 하는 뭐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가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반복하는 것에서 뭔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사루랑 신지는 그렇게 뛰쳐나가는 사람들이고 의미 없는 순간에 그걸 파악하고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굴레
있는 것만이 아니고 뭔가 그걸 깨고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맞아요. 자기들도 수업 집중 안 하고 그 운동장에 있는 신지와 마사로 안에서 쳐다볼 거면서 나갈 용기도 없이 안에서 그냥 보고만 있던 그런 학생들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근데 그 뭐 갈팡질팡한 마음 아니면 우유부단한 마음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삶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답인 삶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강요할 권리도 없고 따라야 하는 당위성도 없고. 저는 다들 자기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뭐 개인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저는 용기도 얻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도 된다라는 식의. 뭔가 이렇게 훈훈하게 점점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제가 기대한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녹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녹음 어땠나요? 저는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커요. 제가 뭐가요? 그냥 미안하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이제 키즈 리턴 영화 녹음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좀 뭔가 소통이 잘 안 됐던 점이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꼭 에반게리온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오늘 녹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거는 좀 다르지만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 마음, 의지, 에반게리온을 꼭 녹음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참 저는 오늘 저만 한 7, 8번 봤던 이 영화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 역시 나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 세계에서 어느 정도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은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보면 후배 씨가 참 그걸 인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이 말 항상 듣는 말 같아서 아 그래요? 되게 그걸 자기가 생각하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되게 잘 인정을 하고 잘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납득이 되니까. 납득이 안 되면 내가 계속 반박을 하겠는데 듣고 납득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 왜 몰랐지 하면 결국 결론은 내가 너무 또 내 시각으로 봤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뭐 이게 나쁘게 말하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크게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는 걸 수도 있지만 들었는데 납득했는데 어떡해. 인정해야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또 제 생각을 또 여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로 약간은 갑작스럽게 그 선택된 거에 대해서 뭐 별 그런 의견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뭐 아까 후배 씨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 너무 좋았고, 오늘 녹음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안타깝게 저번 녹음 때 조금 저희가 이런 걸 밝혀드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음질은 참 좋았으나 또 안타깝게 다음에는 꼭 더 정리를 잘해서 이야기 잘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 꽤나 많이 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사실 오늘 별로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는데 근데 되게 이거랑 녹음이랑은 상관없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배 씨와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화를 많이. 교환학생 언제 가죠? 네, 저 다음 학기에 갑니다. 가기 전에 많은 녹음을 하고 가야 한다는 점을 꼭 마음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죠. 교환을 가서도 개인 녹음본은 한번 보내달라라는 식의 이런 압박감을 계속 주어야. 뭐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 할까요? 저번 녹음 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얼마나 급했으면 저희가 클로징 멘트를 녹음할 시간도 부족해서 그게 근데 진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계속 저 그게
끝나는 시간까지 꽉 채워서 하느라고 맞아요. 담당해주시는 선생님이 문 밖에서 저희 보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그 민폐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 아니, 근데 기분도 너무 막 혹시 월레스와 그롬이 보셨어요? 거기에 무슨 펭귄이 쳐다보듯이 그 계속 고무장갑 낀 사람이 계속 그게 마음의 부담 때문에 그래서 멘트도 못하고 하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그러면 배씨의 네. 목소리로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딴딴딴딴딴 딴딴. 따다단. 빠바바.